지금으로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김연아 국회의원을 국회에 대하여 연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요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아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하남동 국가 여성 NGO 연합회 김용숙 상임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동 여성 NGO 연합회 상임대표 김영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해도 정말 더워가지고 이 공간이 힘들었어요. 더워서. 근데 오늘은 굉장히 날이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먹지가 닦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변한다는 거예요. 또 시공간은 늘 우리 시각적으로 또 변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시대도 얼마 안 있으면 간다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명이 그 바람에 모든 게 바뀌어서 우리가 여성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를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출산 장려에 관한 일가정 양립의 워라밸을 어떻게 지내면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소감과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할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왜 안 할까 하는 부분도 우리 회장님들 좀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패널과 발제 박정식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훌륭하신 발제분과 토론하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듣고 또 여러분 가서 많이 전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박천식 교수님으로부터 오늘 주제에 대한 발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은 나중에 패널 토의 시간에 자리를 정한 다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한 일이 애들 가르치고 생각하고 글 쓰고 이런 일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앞부분에 이제 또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성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게 되는 거죠. 지금 2000년 20년이 지나갔는데 21세기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가고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고 아베가 장기 집권을 하고 그리고 소련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를 다 급습해 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여행 가려고 계획했었던 것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제가 이 헬스를 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받아들여지고요. 이런저런 툭툭 내기를 상태 아마 이제 추측컨대
세계 GDP 규모가 약 80조 불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0% 정도는 성장이 지체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성 문제, 그 다음에 이 가정 문제, 출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했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쭉 따갖고 와가지고 그냥 내 생각을 펼치는 그림 자료를 썼거든요. 그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특강할 때마다 쓰는 자료인데요. 아마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가면 이 자료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딱 보면 이게 이중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여성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여성으로도 보이고 이래요.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턱으로 보면 젊은 여성으로 보이고요. 코로 보면 나이 드신 여인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게 루빈의 컵, 이래서 심리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변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경과 배경을 놓고 보면 턱 보면 도자기가 보이죠. 근데 도자기를 배경으로 놓고 보면 남녀가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 그림을 특강할 때라든가 강의할 때 처음 써먹는 이유는 물리적인 자극은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이 착시는 아주 유명한데요. 어느 탁자가 더 커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왼쪽의 모습, 그 면이 커 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재보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걸 착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의심스럽죠,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봐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다음.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대학 교수한테 요구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1타 강사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은 고등학교 때는 목표가 뚜렷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첫째 뭐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지성, 행동하는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그림들을 쫙 보여주면서 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보기. 근데 생각보다 이게 훨씬 더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혹하기 쉽고요. 대개는 편파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요. 있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들먹거리는 건 어떻게 그러냐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사실과 진실이 헷갈리는 세대에 놓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아까 보기에 중요성을 다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거짓과 진실,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니까 다음 심지어 어떻게 돼요? 언론에서 이 말이 사실인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팩트체크까지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질문들 물어봐야 돼요.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사실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고 사실일 때조차도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 새로운 세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 현실에 와닿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자, AI 등장인데요. 이게 이제 일가정 양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의 문제가 이런 그 아까의 4차 산업혁명과 AI라고 하는 시스템의 등장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 등장을 하고 백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 닮은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에서 위기가 올 거예요. 노동 위기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 시스템에 의한 전문성 노동의 위험, 또 한 가지는 일상 노동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여기까지는 추측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쓰면 그 슈퍼박테리아가 나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의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러스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계 GDP 규모의 약 10% 정도의 성장 지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되어지는데 그 10%의 지체가 대개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 일상하고 연관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일상, 이걸 정상이 새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제가 처음에 이 줌으로 강의를 할 때 정말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줌으로 할래 아니면 이제 직접 강의할 대면 강의할래 그러면 저는 줌으로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2년 정도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얘기하고 웃고 농담하고 이런 식의 언택트 스타일가 확산됐고요. 이제 재난이 일상화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경제 산업 부분에서 따온 거라서 글로벌 밸리체인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이렇게 사회가 위기가 오면 사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추정한 거거든요. 아마 팬데믹이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지났잖아요. 5년쯤 지나면 진위 개수가 저렇게 상승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진위 개수가 상승됐다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혹시 교수님 경제학 전공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를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총 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6천조 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0.1, 1, 10, 30, 100 이렇게 보는 거예요. 0.1%는 이건희와 같이 슈퍼리치 아주 소수의 거고요. 1%는 슈퍼리치 10%는 슈퍼리치 그리고 30%.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12% 안에 드는 사람 만났어요? 나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혹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부를 상정하는 상정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되게 이래요. 지금 이제 20대 80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대략 그렇게 보거든요. 상위 30%가 하위 70%랑 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부동산 사건이 터졌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실에서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가진 돈이 내가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돼 그걸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내 호주머니에 찼을 때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투자처가 어디며, 그랬을 때 그가 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커다란 그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다음. 그 다음에 문제, 노인 문제인데요. 큰일 났다라고 느끼게 하는 건 이런 건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살에서부터 65세까지를 말해요. 그러면 그 부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분모로 놓고 무소년 인구 있잖아요. 15살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를 분모로 놓고 분자로 놓고 계산을 하면 비율이 나와요.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5대1 정도로 나와요. 그게 2040년쯤 가면 어떻게 돼요? 1대1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가 온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이렇게 부양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나이 많이 먹은 노처녀들 굉장히 많죠. 왜? 가라고 하면 안 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가지? 부모님은 걱정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예요? 직장 나가면 결혼하는 선배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분들이 한 명씩 있는 옆에 교수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신데 물어봐서 한 명만 더 낳으시지요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명도 힘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옛날에 생각했었던 가정의 역할이 이제는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가 무너진 거냐면 1인 가구가 등장한 거예요. 38%, 40%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감정폭력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서 학대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아이가 밖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달려오고 책가방 딱 집어들면서 나 상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친구하고 싸웠어. 몹시 속상해. 그래서 상처도 받고 아프고 억울하기도 한데 어떻게 돼요? 달려가서 보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치고 뭐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면 나중에 엄마 왔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지치거든요. 밥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런 사회적 위안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가정의 위기랑 다음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가정이 그래서 사회의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노동의 미래 보죠. 근데 이제 아까 AI가 등장하고 코로나가 등장하고 어떻게다 보니까 이 시진핑이니 푸틴이 평생 한다고 하고 이게 21세기의 중반부에 가능한 일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처음 나왔던 거예요. 이마트가 적자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제 오프라인 시대를 갔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요? 홈쇼핑이 뭐니 하는 그쪽 세대, 언택트 시대의 세대로 접어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들이거든요. 자, 이제 많은 얘기 하잖아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가 확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업이 안 되는가? 당연히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굉장한 불균형이 있는데 어떤 불균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은 최고 고급 인력과 최하위 생산노동 인력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대학교 학생들을 80% 이상 입학시키고 그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최고급 인력도 아니고 생산 인력도 아니에요. 여하튼지 간에 그렇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그나마 이게 뭐지? 좀 괜찮은 것이 뭐예요?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금융보험, 이게 보건, 사회복지업 이런 것들, 공공일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시스템의 변화, 사회의 변화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의 감소는 하는 수 없는 거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필요한 생산을 해나가는 물품의 시간들은 1%에서 5% 확장하면 10%의 생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억울하고 이상한 잉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로 물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생산 중심의 노동에서 지금은 차츰차츰 어떻게 되고 있다? 관계 중심의 노동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두 가지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기계적인 노동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I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재미난 데이터인데 물어볼게요. 자, 이게 카네기 멜론인가 어디 데이터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 나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그런데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퓨터로 뽑기를 했더니 거의 80~90%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래요. 그리고 그 변수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세 가지 변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뭘 것 같아요? 세 가지 변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뽑는다면 얼굴 안 보고 뽑는다면 못 보고 있어요? 학교, 성적, 외모.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만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증상을 넣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AI 출현으로 일자리는 크게 출렁일 거다. 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대99 아니면 5대95, 10대90의 이 사회에서 나머지 90% 이상이 잉여 인간으로 존재할 이 사회에서 부는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묻는 거죠.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경제학한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데 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내 부하 직원들한테 임금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예요? 노동의 질과 노동의 양. 그러니까 내가 고급 노동을 갖고 있고 내가 몇 시간 일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의 창출 소수들이 틀리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고급 노동자들이 있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소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에는 뭐가 창출을 해요?
브랜드, 문화 이런 다른 요소에 의해서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0.1%, 1%, 10%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했어. 나보다 전문성을 좀 가졌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월급을 배는 더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되어지는 임금의 가치는 산업사회의 유물이고 그래서 이런 논의는 진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얼마를 둬야 되는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밥값 했어? 이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사람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생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었던 노동의 가치와 많은 인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인간이 그전까지는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적 가치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적 가치로 변해가야 되고 지금은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자유가 돈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자체가 돈인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문화의 향유가 사실은 이 세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 동력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지금 고민할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천박한 계산인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일가정 양립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넘어가시고요. 자,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배우 가구 중에 44.1%가 맞벌이 가구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취업 여성들 경력단절이 50% 정도 되고요. 경력단절의 사유를 보면 대개 육아, 결혼, 임산, 출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사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엊그저께도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서 딱 떠올랐었던 것들이 세대가 바뀌었구나. 우리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세대들은 어느 정도 풍요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돼요?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에서 아주 존중받으면서 자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세팅,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 틀리다, 아무튼 그런 느낌들을 생각해보면 주당 평균 시간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00시간 정도 되거든요. 주당 근무 시간이 2,000시간 정도 되는데요. 연간 근무 시간이 보면 독일 보세요. 1,300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1인당 GDP의 차이를 보면 10,000불 정도 차이 나거든요. 왜 우리는 독일보다 700시간 정도를 1년에 더 일을 하는데 돈은 우리보다 남부 3분의 1보다 독일이 더 잘 벌을까? 근데 이게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한참 묻고 다녔었던 질문이었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부가가치 창출의 소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 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지속적인 부가가치가 창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운용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에 아까 말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일과 가정의 이제 우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외제차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세대이긴 한데, 야, 우리 마이카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집에 차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닌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남녀 직원의 비율들을 보면 여성 자원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2019년도 80%대 20% 30대 기업의 남녀.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여성 직원들을 안 뽑아요? 그리고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대기업에서 안 뽑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융권 부장급 이상의 여성 비율을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낮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여성과 남성의 반응 비율이 이렇게 달라요. 여성들 뭐랬어요? 남성 중심의 경영 문화로 회사가 남성 승진을 선호한다가 높고요. 남성이 많은 건 한번 보세요. 남성이 많은 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과장급, 부장급 승진 가능한 여성 후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녀가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히 여성들이 후보가 적지요. 인원이 적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승진하는 걸 한번 보세요. 고급 관리자에서 임원으로 가는 경우는 여성은 0.9%밖에 안 되고요. 중간 관리자, 초급 관리자, 직원에서 초급 관리자.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성은 불리하게 출발한다. 그래서 여성 채용시 선호 나이 몇 살이에요? 25세에서 30세 정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되고 나면 그 경력이 전문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기업에서 여전히 남성 선호하는 거, 채용시 남성 선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남녀 평등 지수는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인터넷에서 따봤는데요. 봤더니 57이래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런 데는 남녀 평등 지수가 100이거든요. 남녀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수별로 봤더니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하나는 성불평 지수고 하나는 성격차 지수인데요. 성격차 지수는 153개국에서 108이고 성불평등 지수는 189에서 10이고 이래서 여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불평등 지수. 그러니까 양육이니 뭐니 이런 부분이고요. 경제 참여니 건강이니 정치 권한 쪽으로 보는 것이 성격차 지수인데 약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지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한국 꼴찌라고 얘기되어 있고 이게 몇 년도 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29개국에서 꼴찌고 터키보다 더 높다고 나와요. 언뜻 보면 남녀 임금 격차가 36.7%고 여성 임금 비율은 2%밖에 안 되고 고등교육 참여 격차는 7.6% 28이고요. 남녀노동 참여 격차는 28이고요. 이렇게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6.3%.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싶어요. 일가정 양립에서 인프라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직장 측면. 인프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도가 갖추어졌느냐.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추진 체계고요. 또 하나는 충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국장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이 있어도 이 예산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써져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돈 그거 다 세고 있다. 아이 낳는 집에 직접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일가정 양육의 문제가 사실은 출산과 보육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제도를 보면 나중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자본이다. 이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들. 여성 자원을 80%를 낭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낭비냐. 두 번째,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성 리더십하고 틀리고 직종과 직업에 관련돼서 여성 리더십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폐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공공기업에서조차 그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된다. 제가 근무하던 어떤 데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여자 연구원이 그게 했다라는 거죠. 출산일과 가니까 남자 연구원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일은 누가 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야, 우리 조직에서조차도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장 측면에서 직장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느냐. 아까 출산교육이 뭐니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그 제도적 도움을 받을 때. 근데 이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공공기관 중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보장된 데가 어디라고요? 초등고등학교.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거 뭐라고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이 투입되어져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직업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신노동이라고 해야 될지 산후노동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제도적 지원 부분들에서 이렇게 대해서 아까 보셨듯이 출산과 양육에 집중되어야 했다. 이렇게 갖고는 남녀고용 평등이라든가 이런 그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자,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데 한 친구가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 부담되어지는 그 노동의 어떤 대가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성을 저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 중에 하나. 저는 하나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잠재력을 이렇게 접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소스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의 문제, 여성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확보시켜서 아까 말했듯이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그 부분 어떤 그 확대시켜 나갈 건지 그리고 이 전문성과 경력단절과 연계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처지지 않는 뭐예요? 지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이것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결과로 여성 자원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여성의 빈곤화라고요. 이 여성의 빈곤화가 나중에 뭐랑 연결돼요?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비용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를 잘못하냐면 이걸 잘못해요. 직접적인 비용만 생각하지 간접적인 비용을 거의 생각을 못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고 빨리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속의 남녀 그 차이의 심리야. 남성이 뇌를 보면 좌우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요. 남성은 전으로, 여성은 좌우로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여성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이 임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역에서조차도 어떻게 돼요? 남녀들이.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할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런 자리에 남성이 가는 것보다 여성이 가는 것들이 훨씬 승률이 높대요. 워라벨 넘어가고요. 다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정도 이제 지금 한 3만 3, 4천 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을 생각할 때가 됐다. 넘어가시고요. 예, 꿈 같은 얘기 한번 드리면 이게 20% 정도는 다 아시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글에 가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 프로젝트를 해요. 자기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 개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서 바에 가서 점심 때 술을 먹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어요. 이런 꿈 같은 직장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오피스요. 우리 혹시 유한 킴벌리하고 P&G하고 어느 회사가 더 큰지 아세요? 다 세계적인 킴벌리 클럽 세계적인 기업인데 P&G가 훨씬 커요. P&G가 좀 더 커요.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꽤 됐었는데 어제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한 킴벌리가 80대 20 정도로 커요. 근데 유한 킴벌리가 어떤 회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 좋은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회사 중에 하나고요. 외국계로 치기도 하거든요. 외국계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유한 킴벌리 스마트 오피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공간이에요, 그냥. 그 책상 떡떡 모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출퇴근이 아주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거기가 사무 공간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물어질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프리라이더예요. 무임승차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스카이고 그 사람들은 밤새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새벽 3시가 돼도 밤새면서 일을 한대요. 전혀 프리라이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느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가장 나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시간을 갖고 통제하는 조직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8시 반에 출근했어? 6시에 퇴근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너 오늘 할 일 했어? 이렇게? 이게 구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살아왔는데 학습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삶의 양식을 바꿔서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돌을 튀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일상 노동이 대접받는, 가치롭게 인정받는 사회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내가 롯데를 싫어하는데 롯데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롯데가 유통업체고 그 유통업체가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를 아주 싸게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뻔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상 노동을 노동의 가치로 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그것도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회에 향유하고 누리는 이런 서비스의 어떤 그 소비가 사회의 부가가치로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지성,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맞아? 라고 질문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뭐 리더십 얘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네요.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옳으니 그르니 얘기할 때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질문 묻는 거거든요. 내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가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8,000원 줘야 되냐 9,000원 줘야 되냐 할 때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건데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것이 성장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장의 기본이다. 그래서 좋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성 리더십. 그래서 시대의 경제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시대상은 어떤 거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거고, 그 여성 리더십은 어떤 건지. 두 번째,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들, 가족 가치와 가족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의 결혼과 출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출산과 보육을 위해서 사회 재생산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과 월급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이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하는 이런 내 주장이 검증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안전복지위원회 시의원님이시죠? 구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명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 부산시 이성가족부 국장님이시가 김희영 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재난법인 부산인재생생교육진흥원의 박영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강동 여성인지어 인학교 김영숙 상임대표 자리했습니다. 오늘 진행사회 및 과장을 맡은 동서대학교 교수 나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수 교수님은 발제하셨으니까 굳이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 교수님이 아주 다양한 자료,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과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방안, 정말 어려운 주제죠. 우리나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붙어 있고 출산 장려까지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 또 나아가서 부산 시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을 일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노려도 결코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그 부산시 여성가족부에서 이성 정책을 하셨다가 요즘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미영 팀장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저에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내외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소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출산 단면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가정 양립 방안입니다. 저희 그 자료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을 살펴본다면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이 어려운 환경들은 결론적으로 저출산 심화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때 일가정 양육이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출산 극복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더 촘촘한 교육 정착과 일가정 양육 사회 분위기 조성 등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있어가지고 부산경제활동 참가율 변화이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지금도 코로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안을 현재 부산시에서 다양하게 시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되고 있는 것들은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문제점들은 개선 보완하되 저는 새로운 시책들을
제가 몇 가지 발굴해 봤습니다. 부산 은택도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뭐 혼인이나 임신, 출산, 휴가에 관련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업 훈련을 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책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종합적인 취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마련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현재 부산시에 여성 새로 이야기센터가 11개소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 같은 거를 좀 추진을 활성화해야 되겠고 기업과 단체와 업무기관 체결 시에도 이제는 새로운 비대면 여성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장 교육교사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확대 또 활성화시키면 되겠고 부산 지역의 제조업에 보통 여성들이 제조업에 좀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미저 매칭 사업에 조금 여성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랬는데 경력 단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기업을 위주로 해서 경력 단절 여성 미저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도 이제 영향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물론 뭐 언론에 나온 것도 있지만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나 온라인 마케팅 이런 관련 기업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를 연계한 인재를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기업에 관련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인데요. 이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면 창업 강사도 하고 창업 정보도 제공을 하고 상담 등 이런 데 있어서 지원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어떤 기기, PC를 말하겠죠. 그런 PC와 작업 공간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 직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SNS 마케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휴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즉 온라인 마켓, 뭐 전자책 출판이라든지 이모티콘 작가, 또 비대면 학습지 교사, 전자상거래 다양한 이런 직업들을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 특강, 채용 설명회를 해야 하고 일자리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채용 솔루션 추진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제공을 해서 면접도 화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채용도 이제 연계를 시켜가는 그런 방안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근무제를 요즘 많이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지금 유형근무제를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유형근무제의 추진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유형근무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또 강화해서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도 기준을 보시면은 전국 7대 도시 평균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시간 선택이나 재량근무 뭐 이거는 평균을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부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인금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가정양일 근로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SNS를 활용해서 워라밸 직장 교육이라든지 직장망 지원 사업 그리고 여성 근로자 보충 상담이라든지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컨설팅을 연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기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2019년도 기준에서 우리 부산의 현황을 보면 225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전국에 비해서 5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 친화기업, 여성들이 마음 먹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더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촘촘한 보육 정책인데 지금 부산시 출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난해에 우리시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에요. 이 수치는 서울시가 0.64인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죠. 굉장히 심각하고 이는 우리 부산의 조립과 우리나라의 조립이 굉장히 이태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합계 출산율도 참고로 보시면 분기별로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혼인 건수도 18년, 19년, 내년 이렇게 20년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출산 원인은 뭐냐? 다양하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을 짚어본다면은 취업난이고 또 주부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지금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어 있죠. 그리고 보육 인프라가 시에서 또 기초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을 해소를 해야만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가족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육에 대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부산이 학교가 지방대학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고 부산의 출산율이 저조합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산의 인구가 청년들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최고 많이 서울로 가죠. 그러면 서울 인구는 왜 1000만 명이 무너졌느냐는 거죠. 네? 왜 그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게 모여야 되는데 서울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간다 해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게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한 원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서울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금은 이 말이 늦었고 또 획기적으로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이를 하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오면 무상교육 하지 않습니까? 영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라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집에 아가 키우는 거 1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우리 애는 저기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내가 키우고 싶는데 내가 키우고 있으니까 돈도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어쩐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회 간접자본 하나 적게 설치하고 지금 나라가 없는데 일자리가 뭐고 교육이 뭐 제대로 되고 나라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
아기를 출산하면 어린이집에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집에 보는 사람도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건 선택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이제 출산지원금만큼 일어나 하고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산 그 지원금에 질적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소. 첫째 하나는 뭐 2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일단 나는 우리 기초지자체, 시도, 정부 일본에 조금씩 내려오면 폰 안 나요. 이거를 이제 0세에서 18세까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해가지고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만은 하지 않으면 아이가 낳습니다. 자 그러면은 0세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기초지자금이 몇 프로 딱 했어. 그죠? 그렇게 이거를 지원금을 일어나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나경원 후보의 공약사항이 함께 그냥 귀에 산뜻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하면 5천만 원, 출산하면 5천만 원. 그거는 뭐냐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5천만 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면 5천만 원 주는 거는 좋죠. 근데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거 돈이 크다 싶죠.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일어나 해서 정말로 아이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주면 이것이 해결이 되면 경력 단절 전성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아이를 둘이 낳으면 돈 200만 원이 18년간 나오는데 집에 아가 키우고 있지 왜 너무 식당에 가서 걸어서 씻고 뭘 하고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게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을 출산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돈을 100만 원씩이라도 18세까지 주는 획기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제가 실험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여러 패널 나오시는데 순서를 대충 이렇게 잡겠습니다. 우리 그 국영위원님께서는 현재 시흥 정책과 제도를 또 만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종합적 마무리를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명 교수님하고 박윤기 원장님, 김현중 대표님이 조금씩 변해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우리 위원님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좀 받고 다시 또 저희들 추가 말씀드리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는 홍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명 교수님 한 5분 뭐 플러스 할 것 같아요. 네. 성서대학교 윤혁입니다. 오늘 또 뜻깊은 자리에서 여성의 일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기내주셔서 박찬식 교수님의 발표 듣고 저도 참 많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많은 자극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발표문이 좀 토론문이 조금 있긴 한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용 많이 큰 틀에서 바꿔먹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언택트, 뉴노멀, GVC 이런 용어들 이제는 아마 우리가 뉴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많이 접하기에 익숙한 용어들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가 2019년도에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많이 생소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모습은 그 이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기는 속도전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을 보면 온라인 상품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였지만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특히 이제 자영업의 어려움은 정말 주변에서 곳곳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변화와 함께 인간의 노동이 기계와 AI로 이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책 중에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제럴리 특히 유명한 비판 사역자가 했던 그 책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언제 접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갓 제대하고 그때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조금 문자나 이제 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유명한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황당한 소리다. 어떻게 인간의 노동이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돼? 그때는 AI라는 말은 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게 불과 30년 만에, 35년 만에 이제 좀 현실화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면서 야 역시 미래학자들의 도전은 다르구나. 저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인간의 노동 소외 현상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인류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시점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박정식 교수님의 어떤 원고에서 보면 인간의 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일괄적인 잣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 교수님 의견 중에 생산 중심의 노동에서 관계 중심의 노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 노동의 소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대안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꽤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읽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렇게 진단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고연령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높게 쳐주는 그 사회에 속해 있었다는 단순한 행운의 경우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부의자산은 인류 전체가 같이 나누어야 될 공동의 자산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인간 노동의 존엄성,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되찾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이 노동은 밥값 했냐 이 말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이 궁금한데요. 밥값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노동의 존엄성.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존엄하다는 겁니다. 이걸 되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이 이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토론분에는 저 하이에크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존 롤즈의 정의론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 어렵게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주의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관계 중심의 노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야만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에 이제 차별받았던 사회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더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 보루가 아까 북한과 그다음에 여성의 리더십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한은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만 여성의 어떤 가능성, 여성의 리더십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지지하면 몇 가지 좀 제안만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정한 기준인지는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결과도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결혼, 임신, 육아 이게 다 가정에서의 어떤 일이거든요. 이걸 여성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된다. 남녀가 함께 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제 남성들도 공동 육아에 휴직도 내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합니다. 더 많이 확산돼야 되고요. 또 이런 어떤 돌봄의 어떤 노동상 환경에서 관계 중심의 노동은 여성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육아율이 80% 증가한 게 사실 좀 바람직해 보이지만 여전히 히딩크 말처럼 여성은 아직 배가 고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법적 조항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실제로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우리 여성 NGO 단체부터 시작해는 여러 다양한 어떤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시해야 되는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브리란에서의 80-20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진정한 일과 그 다음에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 여성이 정말 주인되는 그런 사회가 꿈꾸길 바라는 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과의 관계 내용을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 봅니다. 우리 인재 평생교육부는 박용 원장님 좀 받아서 이어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 원장입니다. 네. 일단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또 사람을 낳고 키우고 하는 일도 변함이 없고 그렇다고 본다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큰 방향에서 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가정이 되고 또 가족과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가 되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기본 방향을 확인하고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한 방향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큰 차이가 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그 이하 소기업, 연쇄기업으로 갈수록 그 사용에 있어서 양과 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모든 남녀 노동자가 공무원 수준으로 커다란 공공기관의 공무원 수준으로 이 임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민간기업이라든지 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그것을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굳이 엄마, 아빠라고 모든 남녀 부모 노동자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즘은 미혼모, 그 다음에 입양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심지어는 우리 또 어떤 국회의원도 볼 수 있듯이 조카를 양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처럼 직장에서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제도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해야 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아까 중요한 말씀 모니터링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근로감독관들 있잖아요. 근로감독관도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근로경찰, 노동경찰 이런 제도가 좀 활발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시퇴근문화 확산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발제자께서 인력 노동력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10%만 일하고 90%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 좋은 일로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고 또 육아도 함께 하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또한 사회 부가 많이 생산된다라면은 그 부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람들이 더 인간다운 생활을, 더 풍부한 생활을 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하루 서너 시간만 일해도 생활이 다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영유아 양육 지원 및 또 엄마 아빠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로 한다라면 가정에 근접한 지역사회에서 아이 양육을 지원받고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뭐 동마다 마을마다 가족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영유아 양육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일가정 양육 능력을 개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어떤 학교 교육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입시 위주의 성적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일가정 양육 능력을 기르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이를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친척과 남성 친척이 실제로 가정과 일가정을 양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공동체 활동과 수업을 통해서 배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게 생활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 가족 공동체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 빨래, 시장 보기, 뭐 물, 전기, 가스 관리하기, 음식 만들기, 아이 돌보기 이런 부분들을 가정과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우리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및 사회에서 경쟁을 완화시키고 소득 및 재산 양극화를 사회적으로는 소득 및 재산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경쟁의 심화는 일가정 양립을 저해합니다. 학교 교육에서의 심한 경쟁은 모든 가족 자원을 학교 교육 경쟁을 뒷받침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돈과 인력을 요구하고 엄마 아빠의 효율적인 분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은 육아가 어느 정도 된 중고 자녀의 생활 뒷바라지와 관리를 위해 휴직하는 또 이를 그만두는 여성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지식과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서 생활 자유 능력 대안을 기록하고 가정에서도 공부 외의 생활을 부모가 모두 뒷받침하는 아주 기형적인 양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직장 생활은 임신과 육아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요인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팀과 부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존재가 됨으로써 실제로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직장 생활의 어떤 완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높여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게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소득 및 재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어떤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육아휴직과 또 한국적인 노동, 또 효율적인 노동, 또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김영숙 대표님, 뭐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좀 후회가 방하면서 저는 여성 리더십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합리적인 노동감과 그럼의 라이프 스타일 다양성을 양성기용위원을 떠나서 온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개념의 실질적 행동과 실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합하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여성사관
보다 중시적이고 외향적인 모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그 소셜 포지션이 리더십 발휘, 정치 참여, 혁신 개혁, 사회 각중에서 강점을 지닌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싶은데 지금 정치 참여도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가 묘들이 될 정치 참여 여성들은 지금 시의회, 예를 들어서 우의회 이런 데는 여성들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는 부산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한 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또 권력 이런 형도 없지만은 고위층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대기업에 보면은 양성평등이라지만 실제로 고위직 그 임원들은 한 뭐 20명 있으면은 그 한두 명 정도 있고 그것도 나아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이런 사회적 배경을 좀 시대적으로 반영해서 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고 정책적으로 또 제안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부산시도 그 여성국장님 지금 나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여성국장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장님들이 밑에 과장, 대장님들 이렇게 올라오면 좀 되겠죠. 근데 진급이 여성들이 좀 양성평등에서 늦더라고 굉장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그 욕구도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게 문화가 다 변하고 정말 지구상의 그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디지털 교육이 지금 확 부동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부산에 지금 현재로.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지만은 다가오는 미래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플랫폼 만들기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에 이걸 짚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이제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정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오프라인 시간 공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층을 꼭 맞추지 말고 같이 교육을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만 있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아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온라인만 되면은 뭐든지 유형근무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 교육을 해서 시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훈련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층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다 진출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 그게 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그 대처성에 필요한 거는 개인의 인격이 먼저 돼야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양성평등 일 가정에 독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웁니다. 그러면 아기를 키우면 남편은 늦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빨리 집에 가서 6시에 애 밥을 차려주고 또 학원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오면은 체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는 나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멀리 가가지고 출장을 가야 돼. 그러면 양성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독박 육아를 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성 운동을 갖다가 183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했죠. 그 사르트르하고 시몬 보바르하고 굉장히 그 애끼는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2의 성과 초대받은 여자 이런 걸로 해서 사르트르가 시몬 보바르보다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여성 운동을 했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벌써 그 여성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불과 10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지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이제 계획 같은 거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여성 리더십 개발이 있는데 젠더 감수성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많아요. 이 안에서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교육 확산이 또 돼야 되겠고, 어떤 인권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교육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이해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발표한 유엔 인구기금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작년, 재작년 19년, 20년 동안 198개국에서 198일을 저출산 국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 참 좀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0세에서 14세는 12.4%고 일본은 10.3%에 3%에 우리가 더 저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책이 생기면서 2006년도에 정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해가지고 2조 1,000억을로 시작을 하고 2011년도는 7조 4천억을 또 이렇게 정책 금액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서 또 13조가 증가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2016년도는 10년 만에 26조 3천억이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정책 기금이 그 출산 장려에 대해서. 그런데 2019년도에는 3년 만에 11조 증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저출산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올해 예산은 증가해서 지금 몇 조가 되느냐면 40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출산 장려는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금액을 보면.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예상 출생아 수는 29만 2천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씩 하나이당 쓰는 비용이 1억 3,700만 원이에요. 차라리 이거를 반이라도 주면은 애기를 1년에 이렇게 주면은 더 안 잘 낳겠어요. 그래서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어디 쓰이나 보니까 이 출산 장려로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 예산까지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출산 장려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그 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부산시가 박 시장이 이제 이 여성 그 출산 장려에 대해서 이 기자와 이 지금 기자회견한 자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단순히 인구 늘리기 지금 지향 삶의 질 향상의 3조 투입 이게 이제 새로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약에서 뭐를 얘기를 했나 하면은 출산하면은 한 사람당 첫 번째 애기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또 놓으면은 400만 원 계속 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전화를 해서 그거를 계속 주느냐. 그래서 지금 정책을 적어서 중앙정부에다 그 시비 요청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금방 얘기한 삶의 질의 향상의 3조 투입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다 실패하니까 어떤 또 많이 나오면 이게 아직 시에 통과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요. 2021년에서 2025년 기본 계획 발표를 했어요. 이제 단순히 인구 늘리기를 지향한다는 얘기죠. 조금 줄여주세요.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한한다는 얘기가 목표 아주 미설적이고 축소 사회 대응을 하고 행복동 6개 분야 109개까지 그 다음에 중기청에 유아 휴직 장려 월 30만 원, 청소년 바우처 연 10만 원, 박 시장이 활력 있는 도시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났어요. 이게 날짜가 7월 22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 했던 출산 장려를 하는 돈을 준다는 건 어쩔 거냐, 그건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장기로 이제 중장기 계획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사연분들 말씀 들으시고 우리 국민회 의원님, 김대기 의원님으로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는지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시의회 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토론을 부탁받았을 때 정책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은 게 아니고 코로나19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모든 발언 질의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슬라이드 영상 보기가 힘드니까 자, 몇 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를 요거가 제가 준비한 자리가 여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출산 장려에 막대한 돈을 썼다는 거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자성하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권에 따라서라도 정부의 어떤 출산 장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폐지했죠. 무슨 말인지 쉽겠지만 출산을 장려하지 않겠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언제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결국은 모든 생애 주기에 삶의 질이 보장될 때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가 나의 현재가 불안하지 않을 때 비로소 출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출산하기 위해서 돈 쓰지 않겠다. 각 세대별로 영유아기부터 노년층까지 생애 주기별로 그들에 맞춰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2019년부터 정부 지침이고 아마 그것이 각 시도별로 그 방향을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지금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합리적인 일가정 워라밸을 고민하는 건데요. 자,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무엇을 영향을 미쳤나? 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용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고용 타격을 줬고 여기에 남성 중심 정부 지원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 환경이 정말 여성에게 더 나빠졌는지 통계적 자료를 종합해봤는데요. 먼저 첫 페이지에 코로나19 이전의 상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0.98 2019년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0.84까지 떨어졌죠. 이대 다음 페이지 넘어보시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2750년도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정체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때는 2750년이 될 거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생각해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요.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중에서 2020년도에 딱 보시면 결혼을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1.4%, 하지 말아야 된다가 4.4%,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역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시 상황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59.7%, 60%가 결혼 안 하고 남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7%, 약 100명 중에 31명이 결혼한다고 또 애 낳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면 입양에 대한 견해도 입양에 대해서 점점 증가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2018년도에 실제로 부산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산시 당시에 2018년도에 2030 세대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임을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출산의 관점은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까 아니가 라고 생각하지만 출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20대, 30대, 40대는 결혼과 출산을 별개로 보기 시작한 관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고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가 봤는데요. 위 그래프가 남성이고 아래 그래프가 여성입니다. 고용시장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18년까지 다소 주춤 가라앉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미약합니다만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만은 그래프를 보면 다소 남성은 하락 공세를 보이지만 여성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중간 그래프를 조금 튀어 넘어가지고요. 자, 두 페이지 한 장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코로나 이후 성별 취업 비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수치 사이가 제법 나지만 그나마 여성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볼까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선명하지 않은데 위에 그래프가 남자고요. 아래 그래프가 여자입니다. 자, 2021년도 1월을 보시죠.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극심하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죠. 저희가 1년 동안 버티다가 한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2021년에 보면 남성, 여성 고용률이, 취업률이 다 떨어지고 있지만 여성은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또 2018년 교육 정도별 월평균 임금을 보겠습니다. 연한 회색 그래프는 여성이고요. 조금 진한 회색 그래프는 남성입니다. 같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를 졸업해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임금이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 석박사 학위 취득 여성 비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여성의 석사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박사 학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석사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남성은 박사까지 졸업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요. 석사까지 졸업을 하거나 수료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본다면
다소 전체적으로 출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왜 성박사 비율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양성 평등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부모 세대에서 굉장히 성별 불균형을 겪은 세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나이 들지 않게 적당히 취업 잘 되게끔 여자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교원대 비율이라든지 사범대 비율은 월등히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 하지만 이미 여성들은 여성일 때 취업하기 유리하게끔 성장해 나갑니다. 박사 과정은 잘못 밟았다가 나이만 들고 취직이 안 되고 어떡할까 싶으니 대부분 여성은 석사학과까지 멈추고 있죠.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코로나19 때 어떤 상황을 야기시켰냐면요. 코로나19 때 아까 저희가 같이 본 그래프를 보면 2021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핵심적으로 찍었을 때 남성 취업자 수는 1,522만 7,700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는데 같은 여성 시기의 여성은 1,122만 7,000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둘 다 최저를 찍었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낙폭으로 따지면 남성은 그래도 2.4%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여성은 5.4% 감소했습니다. 역으로 실업자는 남성 실업자가 22% 증가한 때 비해 여성 실업자가 53%까지 증가했습니다. 왜 여성이 다들 그렇나? 앞서 말했다시피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건, 의료, 교육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도 보수무역, 숙박, 음식업 등 일단은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곳에 여성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전망이 잘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에 많이 있다 보니 실제로 비정규직도 여성이 더 많아서 당장 코로나19 시대에 여성에게 이렇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위기이고 코로나19에는 정말 참담한 추락을 해야 될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 VR,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공학 이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얘기고 저는 무슨 별나라 얘기고 싶으셨겠지만 이미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 부산 친구촌 들어오실 때도 카카오톡 흔들어가지고 다 QR코드 찍고 오셨을 테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배달해 드실 거고 배달해 드실 거고 우리 이미 줌 회의 다 시작됐고 아이들 이미 줌 수업 다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도 6살인데 더 이상 이제 학습지 방문 안 합니다. 전부 다 비대면 수업합니다.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여성에게 위기가자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존의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는 이미 남성들이 포진하고 있었지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AR 시대, IoT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누가 빨리 선점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여성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방식과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다수를 강요했다고 하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여성 정치인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해서 이 위기의 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로소 양성 평등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만 시간 가더라도 우리 프로의 전 국민들 의견이나 질문을 한번 안 받고 갈 수 없으니까 한 두 분만 손 들어주시면 질문 들어 의견 주시면 듣고 다시 못한 얘기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분 계십니까?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박성주 교수님과 계셨는데 박성주 교수님께서 그 패널들 말씀 들으신 걸 가지고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미처 이것도 말씀에 대한 뜻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 있으시면은 패널님들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 박 교수님 이게 제가 발표한 것보다도 옆에 토론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료를 깊게 준비하시고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보는 눈인데 직접적으로 손해본다, 이익 본다는 직접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손해보고 이익 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것이 훨씬 커요.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도로에 고장이 나서 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하냐면 낮에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밤에 한대요. 그래, 인건비를 생각하면 언제 그래요? 낮에 일하는 게 훨씬 싸요. 그런데 거기서 간접 비용을 생각하면 밤에 일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억 불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교통체증 때문에 계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간접적 어떤 성과, 이득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우리의 성장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패널님들 지금 4시 10분이거든요. 한 5분 내로 마칩시다.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혜국 장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만 보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 시책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보면 시간제, 성인제, 또 직장 어린이집 장교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직장 어린이집 운영은 아직까지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에 일가를 나누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부산형 육아 진화마을을 좀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 낳고 좋은 그런 등급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앞장서서 좀 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쓰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양리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제5차 부산관광소비 교육 중장기 계획을 이제 2023년부터 7년간에 이제 시행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건데요. 이제 여기 때도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정책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서 사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일가정 양립이 신속에 뭐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 예를 들면 일가정 양육 수기 공모전 개최라든지 대리학과 사진전이라든지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책들을 많이 좀 발굴하고 추진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한 가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이제 직장에서 동료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다 맡아야 되나 이렇게 동료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출산휴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그 환경에 익숙하게 일하는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해결 1.5명을 지원하거나 2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과 또 아이디어를 집중시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고 일가정 양립이 잘 되면 저출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경민 의원님께서 말씀 먼저 하시고 우리 김영수 대표님이 마무리 말씀하시죠. 네. 지금 20살 아이들이 2003년생입니다. 2003년생이 20살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다양하게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지금의 20대를, 30대를 본다고 한다면 절대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20대와 30대들이 아이를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되나 생각 드시더라도 이미 그렇게 남성과 여성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은 조금 뒤안으로 물려놓으시고 남자 아들하고 딸하고 다를 하나도 없다라고 진심으로 가슴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사회에 성별 갈등, 세대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저기 아까 전에 제가 0세에서 14세가 12.4%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12.3%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고령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MZ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MZ 시대에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30대, 40대, 20대 그런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산이 절벽이다 앞으로는 뭐 한국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발표하면서 유엔기금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출산 장려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40조 2천억이에요. 출산 장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아까 이제 없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 오전에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세대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그리고 고령화가 지금 너무 돼 있어요. 지금 역 쇼트지가 나는데 그거는 퍼센트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사회자님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안 하려는 애들을 이제 데리다가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또 9명, 12명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결혼 때문에 이제 뭐 집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성은 또 급료가 이렇게 아까 나와 있는데 작아요. 노동 그런 대가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기를 나누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 NGO에서 또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늘 2시간 20분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점점 우리 사회의 제도도 확산되어지고 시스템도 갖춰지고 또 우리 의식도 개혁되어져서 출산 장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합리적 유인가정 양립 방안에 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안이 서서히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